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덴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AI와 융합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 분야의 업계 리더들을 모시고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분들 나오셨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AI 비즈니스 전문가 얼라이언스 코리아의 정종기 대표님, 그리고 MES와 산업용 AI, 제조 분야, 표준 분야의 리더이신 ACS 차석근 부사장님, 그리고 PLM 비즈니스 PM을 맡고 계시고 컨셉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D1의 유영효 상무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종기라고 합니다. 저는 얼라이언스 코리아에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AI 비즈니스 도입과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나 아니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ACS의 차석근 부사장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MES라고 해서 생산 현장에 시시각각으로 가는 정보를 받아서 공장에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이런 ME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인더스트리얼 AI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D1에서 PLM 프로젝트 구축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류용효입니다. 저는 이제 PLM을 하다가 이제 컨셉맵이라는 이제 도구를 발견해서 최근에는 이제 컨셉맵을 가지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정종기 대표님으로부터 AI와 융합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I와 융합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 미래에 대해서 약 15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기술의 발전과 경제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서비스, 그 다음에 2030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중심에는 디지털이라는 부분과 데이터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보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날로그 상태에서 만들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서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중심에는 좀 메타버스도 있고 AI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굉장히 데이터를 이제 창조해내는 부분이 많은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만들지 못했던 고객에 대한 가치를 생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객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을 통해서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날로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디지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디지털 전환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핫하게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술로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조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 또는 생산 프로세스의 자동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지능화, 표준화, 지능화 부분에서도 AI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집의 의미를 재정의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또는 가전 제조사가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스마트 홈의 허브가 될 것인가라는
이 목적을 두고 플랫폼 사회자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아마존, 그 다음에 삼성, 애플, 스마트폰, AI 스피커, 여러분이 지금 집에 AI 스피커가 한두 대씩, 하나씩은 다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을, 이 윤택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TV를 보든, 아니면 음악을 보든,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든, 다 이 AI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꾸준하게 축적이 돼서 나중에 그 가정의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 그 가정에 맞는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또 다른 메타버스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과거의 MZ 세대들이 굉장히 큰 놀이터로 여겨졌던 메타버스가 지금의 2021년, 2022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가정 또는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와 메타버스 플랫폼 가전 제조사가 이 3사가 이 스마트홈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학습지능과 단일지능, 복합지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학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통해서 추론한다라든지 어떤 지식을 표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단일지능, 우리가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다 듣다 말하다, 이런 형태의 단일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제조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도 단일지능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학습지능과 단일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복합지능이 우리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세 가지의 핵심 기술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인공지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한 이후에 다른 부분을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 이제 알고리즘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현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컴퓨팅 인프라 부분.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가 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또 하나는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이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개로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그 다음 일반적인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 이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이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을 4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핵심적인 세 가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 이 부분을 4가지 레이어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먼저 학습용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학습용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이 분석 엔진 레이어 영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석 서비스 실행 레이어, 즉 알고리즘을 통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툴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의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들을 시각화한다라든지 또는 분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나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툴들, 이렇게 4가지의 레이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에서는 각각의 전체를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볼륨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빌려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하든, 아니면은 요즘에 플랫폼을, AI 플랫폼을 빌려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보다 듣다 말하다를 하든 학습지능을 하든 아니면 복합지능을 하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는 인지학습 추론 행동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흔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 보다 듣다 말하다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이 돼서 이 학습지능, 우리가 알파고처럼 어떤 단일한 바둑을 학습시켜서 바둑을 최고의 어떤 실력자로 만드는 형태로
우리 이세돌을 이겼듯이 이 학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론, 학습된 지능에 기반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인지된 환경에서 대한 추론하고 예측하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에서 마이닝하고 다른 부분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분류를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고, 마이닝은 이 분포, 확률 이렇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론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들이 마이닝은 어떤 분포라든 이럴 것이다 이지만은 인공지능의 추론은 암인가 암이다, 경기에 이길 것인가 이긴다, OX 형태로 추론하는 부분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파란색, 빨간색, 황색을 구분하는 그 자체를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추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영역이 행동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인지와 학습, 추론의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 행동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청사진 2030을 살펴보면 제조산업 부분에서는 크게 제조 관리와 설비 관리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머신 비전 로봇을 활용해서 공정의 최적화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또는 품질 검사를 이 최적화를 통해서 품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상 검출, 그러니까 설비 관리와 이상 검출 및 고장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예측 또는 수명 예측 서비스가 이제 이 2020에서 2023년에 핵심적인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반의 설비 운영 진흥화 서비스가 2024, 2027년에 사물 인터넷 기반 서비스 운영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동화 진흥화를 어떻게 자동화 진흥화를 하느냐,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물 인터넷은 센서 기반에서의 어떤 연결, 이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인데,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진동 센서를 각 공정마다 이렇게 그 세분하게 집어넣어서 어떤 이 공정의 최적화 서비스와 품질을 최적화하게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진흥화를 추구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설비 관리에서는 고장 예측이라든 수명 예측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에 가서는 이 공장 클러스터의 설계, 제조 서비스 연결을 통해서 지금 가상 시뮬레이션 서비스, 이것도 하나의 메타버스 영역하고 똑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3D 환경에서 멀티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해서 어떤 제품을 놓고 가상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완전 자율형 공장 운영 서비스까지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203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홈 가전 산업에서는 스마트홈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어떤 복합적인 기술이 스마트홈 가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나한테 편리한가,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가,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큰 테마가 사물 인터넷의 핵심 테마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내가 윤택하게 살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부분이 스마트홈 가전 산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도입되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 홈에서의 스마트 홈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이 디바이스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하나하나의 이제 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홈의 개념이 다르다는 부분은 과거에는 강북과 강남의 집값이 다르는데, 향후에는 이 아파트에 도입되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켰느냐가 이 아파트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하고 이 펫이 이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집안에 많이 이제 키우게 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2024, 2027년 부분에는 어떤 노인의 고령자를 위한 로봇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능형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동 보안 설정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전력 총괄 제어 시스템을 가져가는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2028에서 2030년에는 정말 나를 위한 개인화된 로봇 비서 서비스를 이 집에 하나씩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2030년에 이루어진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AI와 융합기술이 바꾸는 비즈니스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정유 대표님이 그 인공지능 분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뭐 최근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2030 청사진까지 모든 걸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산업용 AI를 다루고 계시는 차석근 부사장님 발표를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르면 되나요? 네, 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CS의 차석근 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그 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산업진흥화를 어떻게 스마트 제조 고도화에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조 데이터 표준화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회사는 그 198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한 지 34년 됐고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지금의 ALC라고 그러는데 이제 MES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다음에 포항제철의 생산관제, 지금 이제 얘기하는 MES 같은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1,500군데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보다는 이와 같이 그 1조 이상 정도 되는 대규모 회사에 글로벌하게 나간 이런 회사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봄이라고 다 보여준다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전 세계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제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본질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생산 현장의 문제점은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 팀 막내는 58세, 한국 꾸리 산업이 이렇게 늙어간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손재주하고 이 생산 기술이죠.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의 눈썰미에 의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서 불량 없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 현장에 가보면 이런 기계들이, 구닥다리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볼보 회사에 지금 실제로 설치한 케이스인데, 뭐 인터페이스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인터페이스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독일 같은 데서는 자동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보시 같은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가시 머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은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이것들이 다 어디서 발생하느냐? 결국은 장비, 프로세스, 사람, 자재, 환경, 그다음에 관리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항상 우리 기계 같은 경우는 거짓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이쪽에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렇게 현장으로부터 받아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조 데이터로서 활용, AI가 됐던 그 POP가 됐던 ERP가 됐던 PLM이 됐던 현장에 어떤 그 실시간 데이터가 없으면 결국은 가베지인 가베지앗, 결국은 그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엉터리 데이터가 들어가면 엉터리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 제조 혁신에 있어서 생산 자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과거는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 지금같이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사이로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다 그러면 유지보수 시스템, 그 다음에 그 퀄리티 인스펙션 시스템,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모든 것들이 구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수평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공장 전체 관점에서 프로그노스틱하게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과거같이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하고 공장 전체를 최적화해서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감시하고 예지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수평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통합이라는 거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서울 이 카이스트에 우리 시마시티에 하시는 분이 이제 만든 건데, 식별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활용한다라는 의미로 수평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하고 반자동으로 수집하고 수동으로 수집하는 이런 유선무선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TTA 퓨전을 애트리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난 3년간 해서, 아닙니다. 지금 한 5년 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해서 KS 퓨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박사님이 전에 타픽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살펴보면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AI입니다. 일반이에요. 여기 빨간 거로 좀 표시되어 있는데요. 파란 거는 출현 자체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람과 시스템과 이 띵스가 상호간에 연결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인더스트리얼 AI라는 거는 최적화를 찾아가는 게 아무래도 일반 AI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장 같은 데서는 찾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라는 데는 크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연속 개선이라는 것들을 앞으로는 이 숨어있는 언노우즈를 어떻게 가치 창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DX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며칠 전에 항공 제조 산업의 경우에 가서 이 한바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한 ROI 같은 경우도 이렇게 50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앞으로 AI를, 인더스트리얼 AI를 저희가 연속 개선이라던가 최적화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자동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좀 불편한데 우리 유상무님이고 잘 컨트롤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석권 부사장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사례 좀 감명 깊게 저희 들었고요. 다음은 PLM 분야에서 또 최근에 AI까지 접목을 하고 있는 사례들 좀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유영애 사무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류용효입니다. 저는 이제 D1에서 이제 PLM 구축 사업, 이제 주로 PM을 맡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주로 이제 PLM 구축, 전통적인 PLM 구축 사업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이제, AI, 빅데이터 쪽으로 실제 좀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소통 도구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컨셉 맵을 사실 저희가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뒤에 내용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살 됐고요. 굉장히 젊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력 엔지니어를 보면 일단 지금 2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요. 굉장히 PLM, CAD, 쪽에, 매니팩처링 쪽으로 많은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특히 강한 엔지니어들이 저희들이 한 20몇 명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PLM 쪽, 전통적인 PLM 쪽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사업 영역을 이제 빅데이터, 이제 AI 쪽으로 확산하면서 저희가 학습을 좀 고객 프로젝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이제 차 부사장님하고 정종기 박사님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사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고객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장 정도 그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PLM 기반에서 제조업체입니다. 기반에서 AI를 실제 어떻게 할까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상단에 있는 뭐 대상 시스템을 일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이라든지 수집 방법 결정이라든지 데이터 저장소 결정. 저희 지금 4단계까지 저희가 최근 3개월 정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테스트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대상은 이제 PLM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PLM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대부분 이제 정형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비정형은 이제 뒤쪽으로, 차부사님 쪽으로 보면 MES라든지 다른 쪽에, 생산 쪽으로 보면은 다양하게 있는 데이터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추출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개발자의 이제 능력,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들어가 보니까 현재는 이제 오픈 소스가 있고요. 상용 솔루션도 고객사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데 약간 이제 비용적인 문제들이 계속 핫하게 떠오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의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려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이제 추출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실시간이 있고요. 이제 배치가 있는데 현재 뭐 둘 다 가능하고 주로 이제 적재하는 방법이 일단 우선 고려가 되고 있고요. 라이브는 이제 속도 부분이 좀 고려가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AI 이제 솔루션으로 가는 게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 시각화는 뭐 태블로가 있고요. 뭐 스팟파이어라든지 국내 기업에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 태블로 쪽으로 데이터를, PLM 데이터를 태블로까지 일단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이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PLM의 정보를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가 저희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AI 솔루션은 사실 저희 입장에 놓고 볼 때 이제 고객이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객 쪽에 인력 구조가 이미 뭐 저쪽으로 AI를 직접 학습하신 분이 있고, 또 기업에서 AI 관련해서 이제 대학원으로 보내서 직접 학습을 해서 산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거가 이제 목표 성능 예측이 이제 제일 큰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뭔가 자동화 한다든지, 이제 그 파라메트릭 릴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변수들 간의 연결고리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AI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는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약간 한 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뭐 이게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제일 왼쪽 상단에 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모이는 건지, 그 다음에 뭐 그 데이터 수집이 라이브로 위에 게 이제 그 실시간이고 배치로 들어와가지고 실제 이제 빅데이터라는 프레임워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뭐 DB도 있고 저기 있는 하드웨어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건지 실시간을 줄 건지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고려사항을 한번 21가지 정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킬셋도 기존에 이제 PLM이다 보니까 이제 PLM의 전문가도 개발자도 필요하고, 이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쪽으로 저쪽으로 하신 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위에 상단에 있는 시스템화가 있습니다. AI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좀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저쪽도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희가 디자인 싱킹 워크샵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업하고도 이야기를 공감을 해야 되고, 도대체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타겟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각자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일방적으로 누가 비용을 주니까 뭐 구축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굉장히 그렇게 진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제 이제 여기 오신 두 분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맵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정종기 대표님, 박사님의 인공지능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제가 서평 맵을 한번 만들어 봤고, 또 150가지 사례 또 책을 주셔서 저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서 포괄적인
영역에서 정의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저희도 저희 고객사하고 좀 디자인 싱킹에 나중에 초대를 해서 저희들이 좀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부분을 또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석근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MES 아까라든지 현대자동차, 포스코 같이 그런 대기업에 있는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전에 발표 자료를 한번 주셔서 인더스트리 AI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뭐 실시간 제조 데이터 표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미지 지식 저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암묵적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가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오랫동안 그 업력과 경험을 쌓은 이제 ACS와 같은 회사하고 저희 이제 고객할 때 같이 협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제 발표는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사모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뭐 간략하게 또 의견들을 개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융합이 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스마트 제조라든지 PLM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이 서로 융합도 되고 변화도 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부터? 정영희 대표님.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2019, 20년 뭐 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물 인터넷과 AI가 접목돼서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독일이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로서의 사례들이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의 벤치마킹을 가서 이 사례들을 가져오는 부분들도 특히 이제 자동화되었던 부분을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AI 오브 띵스를 통해서 완전 지능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 또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5G 통신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큰 역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차석근 부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이 각각에 나온 센서 기반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라든지 고장을 예측한다라든지 어떤 공정의 표준화다라든지 지능화를 이제 하는데 공장들이 막 이 앞다퉈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작년에 데이터 댐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데이터 댐을 만들어라는 그 이유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시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시키라 라는 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한 제조를 만들어라. 스마트한 의사결정 내릴 수 있게 하라라는 이제 취지로 해서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 어떤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게 AI hub.or.kr입니다. 그 AI hub.or.kr을 가면은 지금 학습용 데이터뿐만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 안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스마트 제조 또는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그다음에 어떤 지능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사장님도 뭐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저기 제조 쪽에 우리 쪽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구축할 거라는 관점에서만 이제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융합입니다. 특히 제조 쪽 같은 데 융합이 왜 필요하냐면 우선 그 ICT 기술, 우리가 일반적으로 ICBM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IIoT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빅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ICT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산 기술이라던가 또 변화 기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변화 기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동화 기술, 자동화 기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과 이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영합이 안 되면 하나의 절름발이로서 성공적이지 않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센서 데이터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까 비정형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사장님. 이제 저는, 저도 약간 이제 제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PLM 쪽 하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정합성이 안 맞다. 항상 뭐가 안 맞대요. 그러니까 AI를 하더라도 또 무슨 데이터가 안 맞아서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고객한테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이야기보다는 도대체 어디가 얼마만큼 안 맞는데 어떻게 수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체에서 제일 심각한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합성하고 편리성 사이를 편리하게 뭘 하다고 해서 자꾸 뭔가를 단축하고 안 하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라 뭘 해보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이 그때 뭘 시작을 했냐 그러면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PDM을 엄청 개선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을. 이유가 봤더니 데이터 안 맞는 부분을 다 밑에 제 바닥에서 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PLM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가 깨끗해야지 그 다음은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합성이라든지 제조 원천 기술의 원천 데이터 소스 강화하는 쪽이 저 변화의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조 데이터라든지 아까 뭐 데이터댐 얘기도 나오고 원천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AI가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 속으로 이제 다가온 거는 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I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실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투자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빠르고 저렴하게 실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고맙으니까. 짧게. 저희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AI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쪽 이제 고객분들이 하다 보니까 파이썬이 이제 시중에 일단 제일 많습니다. 파이썬이 제일 많고,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도 파이썬이 많고, 또 라이브러리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머신러닝을 많이 하자 했는데, 실제 저희 고객사 보니까 머신러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봤더니 적재를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쌓는 거가 쉬운 것 같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찾는 것도 쉽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아까처럼 발굴하는 부분 하나하고, 이제 도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요즘 그런 기술을, R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해서, 뭐 또 하나는 이제 특화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정 박사님이나 자 부사장님 말씀드릴 텐데, 그런 전문화된 솔루션하고 결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네. 얘기를 할까요? 제조 쪽은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예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그러니까 예방정비라든가 그런 걸 넘어서 설비 관리하는 거라든가, 품질을 예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정 전체를 최적화한다든가, 요새 이제 공급망 관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하는 거라는 것들이 상당히 AI로, 공장을 이제는 고도화하고, 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기술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이제 발전해서 인지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행동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 현재 인지만 해도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에서 나오는 각종 센서들을 학습을 시켜서
추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정 과정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제조 관리에서 품질 검사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품질 검사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센서 기반의 공정 최적화 서비스를 한다라든지가 거기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공장 이 고장을 이제 예측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 되면은 이 고장될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는 고장될 거라는 어떤 감시를 한다라든지 감지를 통해 가지고 그 고장을 날 수 없게 만든다든지, 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품질과 생산 라인에 굉장히 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장 예측 서비스, 그다음에 수명 예측 서비스도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 이 기술들, 사물 인터넷에서 나오는 센서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AI의 단순한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아까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 학습을 통해서 예측해내는 거죠. 즉 예측해내는, 굉장히 세분화되게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강조했던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황색이다까지만이라도 이 추론을 해낸다면은 이 공장을 지금 수독을 해야 돼, 아니면 이 기계를 지금 갈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AI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좀 더 세분화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알고리즘이나 소스,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있는 GitHub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GitHub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AI 알고리즘 개발자들, AI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올려놓고 같이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 영역이 이 GitHub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데이터를 푸는 것 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또는 적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 콜앱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앱을 통해서 뭐 텐서플로어라든지 파이썬, 파이터치 이런 부분을 구현하는 영역이 이제 콜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제조 산업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현업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I 기술을 조금이라도 접목하고 활용하게 되면은 그 적용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GitHub라든지 콜앱을 통해서 지금의 제조 생산에 대한 어떤 최저가 서비스라든지 고장 예측 또는 수명 예측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좀 눈여겨보고, 뭐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좀 얻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AI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요즘 부르는 게 뭐 값이다, 몸값도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떤 산업에 접목을 해야 될지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AI에 대한 전망과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AI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가 기반이 되어 있는데 활용처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귀해졌어요. 네. 그래서 귀하다 보니까 좀 더 고급된 환경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직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채용한다 해도 이직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어떤 보상에 대한 염려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술 기반이 AI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술 기반을 가서 경쟁사에서 활용을 한다라든지 하는 굉장히 그러한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국가에서 6개월 과정에 뭐 AI 프로그램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실무 과정이라든지 변환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 교육 과정이 좀 더 많아져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현업이라든지 또는 이 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배워서 어떤 국비라든지를 통해서 배워서 그걸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하는 부분이
좀 더 미래적인 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에서 뽑은 직원은 이직하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 안에서 어떤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제조, 생산, 유통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술을 배워서 적용하는 부분이 좀 더 오래 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박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그 일은 많은데 수요 공급 차이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좀 그 현장에 좀 맞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특히 요새 뭐 학교 같은데, 공대 같은데 보면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 아주 저희도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재교육하는 거를 좀 한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요새 오픈 소스라던가 또 혹은 이제 그 툴들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도메인 날레지만 있으면 제조 쪽에 관한 그 도메인 날레지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쉽게 뭐 아까 파이썬도 얘기했고 R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CNN 같은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도메인 날레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 트랜스퍼를 이쪽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한 5시간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개발자들 있는 쪽으로 해봤더니 의외에 제가 이제 단어를 찾았는데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러니까 부사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자부심이 아니고 그냥 막 그 프로젝트성으로 무조건 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십니다. 문제는.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전문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좀 못 느끼는 거가 있어서 AI 할 때 특히 그 이분들이 특히 이제 세대를 보면 AI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실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육을 한다 보면 이분들도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서 진짜 AI가 어떤 건지 또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직원들 뭐 교육을 하든지 뭘 이야기할 때 고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적용을 해야지 그 직원들이 올바르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AI를 잘 몰라서 그 AI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이거 공부를 하면은 한 어느 정도 숙달 기간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주변에 네. 보니까 이제 개발 능력이 계신 분이었어요. 이제 네. 뭐 C나 어떤 저기 해석 쪽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개발 이제 언어를 알고 있고 능력 계신 분은 파이썬도 그냥 독학을 하시고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니까 좀 더 고급을 할 수 있어서 문제는 이제 언어, 랭귀지를 알고 있어야지 제가 볼 땐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이 그 이쪽에 이제 그 AI를 적용하려면 AI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도메인 날리지도 알아야 되고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IT 기술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팀으로 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뭐 전망 관련해서는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 Q&A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유익한 웨비나 기대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올라와 있고, 예, 뭐 설명해 주시니까 기존에 알았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요. 요거는 좀 윤성원 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메카버스와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영역이 설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주요 기능은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남기셨네요. 근데 이게 저희 좀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다른 포커스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뭐 설비 측면. 제가 예. 짧게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 있는 부분을 가상으로 올려놓고 분석하고 3D 형태의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접근 방법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지만은 운영 형태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 메타버스의 접근 방법과 디지털 트윈에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는 디지털 트윈하고는 접목은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매개체 역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를 보면 디지털 트윈 주로 이야기할 때 GE가 예전에 프리딕스를 하면서 이제 그 설비, 그 모터라든 설비라든 그것들이 이제 디지털이 현실 세계와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아마 차부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PLC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장비에 PLC 데이터를 빼가지고 디지털에 던졌는데 똑같이 동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죠. 디지털에 검증했던 거를 또 장비에다 던졌더니 똑같이 반응하고, 사실 그거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완결성의 디지털 트윈인 거지. 그래 보면은 이제 갈 길이 그렇게 뭐 지금 당장 완료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롱텀으로 가야 될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제가 이거 뭐 맵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저희 쪽, 제조 쪽에 가장 좀 그 관심 있는 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회사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가 이제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제 스마트 글래스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3D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모든 게 음성, 뭐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우리 안경 쓰듯이 그 안에 디지털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저희들 볼 때 가장 큰 미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술들이 하나씩 계속 이제 늘어나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5G라든지 6G 가야 될 거고, 또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다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버추얼로 적용해가지고 그냥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뭐 전혀 뭐 메타버스가 저 남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세상을 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단지 결과로 보는 거가 과거에 이제 모니터 보는 거에서 이제 스마트 글래스로 오니까 뭐 현장에서도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윤성환님이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수평적으로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데이터 사일로를 중소기업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수평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나요?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컨설팅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 공장을 왜 해야 되느냐는 원초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스마트 공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거든요. 뭐 PLM도 있겠고, ERP도 있겠고, MES도 있겠고, 자동화 시스템도 있겠고, 스카다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는, 아까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로 업종에 맞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이크 투 오다냐, 아니면 뭐 메이크 투 스탁이냐, 뭐 혹은 뭐 제품을 하나만 만드느냐, 요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받을 거냐, 그게 경제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투자를 많이 하면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 해서 과연 어디다 쓸 거냐, 정말 생산성에 쓸 거냐, 품질에 쓸 거냐, 설비 관리를 할 거냐, 혹은 공장 전체를 최적화시킬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투자 비용도 틀려지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적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어디서부터 수집해가지고 뭐 IoT 장치를 붙인다라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가장 재미있는 게 이제 섬유회사의 경우죠. 섬유회사가 재봉틀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재봉틀이 2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IoT 장치를 30만 원짜리를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건 난센스거든요. 기술적인 관점만 접근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데서 꼭 필요하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아주 저가격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아주 고데이터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CNC 머신이 구닥다리인데 그럼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지? 그런 건 머신 비전,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에 머신 비전 같은 거 이용해서 아까 정 박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그냥 알고리즘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수집해서 그러면 굉장히 저가격으로 CNC 기계의 지금 작동 상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거냐. 아까 말한 대로 식별하고 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활용하는 건데 활용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으로 한번 나 자신을 알라는 식으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요새 이제 들어보니까 스마트 공장 회사들이 공급하는 회사들이 뭐 1000개는 아니고 몇백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거기에 현혹이 돼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항상 얘기한 대로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 그런 부분들을 정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AI 연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성현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금 질문이 난해한가요? 메타버스와 AI 연구, 메타버스에서 AI 연구.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이프렌드라든지 아니면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디센트라이즈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상태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현실 세계로 와서 AI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의 좀 더 빠른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액션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반으로서의 분석을 해서 또는 마케팅에 전개한다라든지 상품을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AI가 지금 현실 세계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접근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데서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특히 페이스북 메타라는 그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SNS에서 만들어 놓은 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학습을 시켜서 개인의 맞춤형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메타 안에서의 이 모집을 하고 타겟을 정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현철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AI와 융합이라는 타이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의 경우에 대부분 제조사 기준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외부 솔루션을 통해서 설비의 예지 보전이나 생산성을 높인 구축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반도체 설비 쪽에서 어떤 사례? 많이 있습니다. 차 부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 할 수가 없고 그까지 해서 그거는 지금 어떤 기업 비밀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사례는 많이 있고요. 지금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등대 공장 등재돼 보면 한 10개 정도를 제철 쪽에 AI를 적용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이제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인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외부에다 공개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잘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쪽에서는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캠프라는 게 있는데, 거기 캠프에 보면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캠프 5월.kr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KAMP
기업이니까요. 거기 들어가셔 보시면 그 국내 중소기업이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김종열님 질문인데요. IoT를 접목한 AI가 물류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AI가 물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뭐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조, 생산, 유통에서 유통 물류의 자동화가 사실은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인지 센서 기반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그 이 모빌리티 기능과 그다음에 센서 기능을 통해서 공장에서 포장은 뭐 사람이 또는 어떤 일부분은 뭐 로봇이 또는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배송 그 물류에서 구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위치에서 적재되어 있는 이 재고 파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로봇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개발도 제가 알고 있는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아마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의 로봇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뭐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도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역할로서의 반복적인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사람과 로봇과 그다음에 센서 기반의 이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부분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추적도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아마존이 이제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통운이라든지 제가 이제 이런 회사 이제 제가 사례로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회사들 유통에 이 특히 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와 그다음에 인력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발전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답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 분야와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종규 박사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일단 네. 그 산업이라고 일단 자동화에 진흥하는 부분들은 예측 그래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지 학습 그 추론 행동이라는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고장 예측, 수명 예측 제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보고 감지하는 머신 비전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보다 듣다 말하다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는 대부분의 AI 챗봇을 겸한 AI 상담원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들어가고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른 데서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을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컨트롤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출입 통제가 가능한 뭐 공항부터 시작해서 출입 금지 구역이라든지는 다 안면 인식 기술이 지금 이제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체크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도 하나의 발전 요소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이제 안면 인식 기술뿐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즉 제가 얘기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빠르게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로 다시 나한테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의 뭐 스마트 노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인즈랩에서도 이런 훌륭한 제품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발전을 좀 더 거듭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새로운 것들도 발견했는데 웹툰을 자동화시키는 거였어요. 자기가 말만 하면 웹툰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AI를 통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AI 발전은 흥미롭냐 흥미롭지 않느냐, 그리고 나한테 이롭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느냐 하지만은 지금 형태가 다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관심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AI는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강일 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다양한 CA 데이터를 PLM에 어떻게 구축하고 구축 후 어떻게 유용하게 현업에 활용할 수 있나요? PLM에 구축된 CA 데이터를 향후 AI 기술로 접목하여 진보된 기술로 현업 전개가 가능할지요? 아무래도 유상무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CA가 과거에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일단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했던 부분이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유니파이드 프로덕트 스트럭처라고 이제 통합돼서 CAD에서 만들면 이제 CA도 해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 범위도 넓어지고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뭐 AI도 붙어가지고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요즘에 활용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만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이제 쭉 붙게 돼 있는데, 이제 정보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기술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파이썬이나 또 다른 기술들이 붙어서, 또 요즘에 CA 회사들에서도 AI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면 활용처는 굉장히 이제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말 연시인데 여러분들 송년회도 많이 하고 술 한잔 하시고 이러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좀 네. 새해는 이제 호랑이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저희가 호랑이 기운으로 해서 크게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드 앤 그래픽스의 최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